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얻는 게 있으니 잃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잃은 거 보상받는 날도 오고요.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으면 뭘 그렇게까지 말을 하나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배신을 가까이서 목격하며 제 인생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어요. 저희 집은 그저 평범한 소시민 가정이었어요. 애들은 커가고 사교육비는 점점 늘고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의 요구도 절 힘들게 했네요. 남편 큰 회사 다니고 저 파트타임으로 돈 벌어도 내 식구 사는 게 빠듯하더라고요. 물려받은 재산 없이 그래도 아파트 한 채 겨우 대출 껴서 마련하고 이만큼 사는 것도 실은 선방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저희 형편 넉넉한 줄 알고 툭하면 맞벌이 아니냐 말씀하시며 대놓고 요구를 하셨어요. 초복인데 이번에는 능이버섯 넣어서 백숙하는 게 어떠냐? 애들이랑 아범 몸보신도 시켜주고 저번에 누가 사줘서 먹었더니 맛있더라. 능이버섯 안 넣어도 삼계탕 맛있어요. 이번엔 있는 재료로만 하고 나중에 능이버섯 구해볼게요. 저기 있잖아.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남들은 저기 그 베트남 다낭인지 어딘지 몇 번이나 간다던데 너흰 계획 없냐? 해외여행이요? 당장은 없어요. 거기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가면 한국 사람들 바글바글 하다고. 그래. 너도 아는구나. 이번에 내 친구, 그 송도에 사는 친구 말이다. 생일 기념으로 아들, 딸, 손자, 손녀 다 해서 거길 다녀왔는데 그렇게 좋았다고 자랑을 하질 않니? 애들도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 하지 않어? 애들은 뭐 2년 전에 친정 있는 괌에 다녀왔잖아요. 그건 그거고 우리도 거기 한번 가보자. 친목계 개원들 다 한 번씩 베트남 가봤다고 말을 못하는데 나만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을라니 좀 그렇더라. 아범이랑 얘기해보고. 알았지? 갑자기요? 우리 어머님 성격 활달하셔서 친구분들 많으셨는데 문제는 남들 하는 건 다 해봐야 하는 분이었어요. 세탁기도 일반형 잘 돌아가는데 드럼 쓰고 싶다. 요새 문지방 있는 집이 어디 있냐. 걸려서 넘어지니까 인테리어를 다시 해달라. 요구사항도 그때그때 다채로웠죠. 이번에는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자고 갑자기 그러시는 거였어요. 계획 없이 턱턱 떠날 만큼 여유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남편에게 투덜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뭐 요술램프도 아니고 어머님이 뭐 해놔라 하시면 척척 내놔야 돼? 허리띠 졸라매도 어려운 판에. 우리 어머니 왜 그러시지? 무슨 베트남 여행이야 갑자기. 올겨울 아니 내년 봄에 생각해보든지. 아니다. 어머니 혼자 가시라고 해. 친구분들이랑. 우리 네 식구랑 어머니까지 하면 돈이 얼마야. 복날 삼계탕 먹는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정 가시고 싶으시면 친구분들이랑 가시라고 돈 보태드리겠다고 했더니 어머니 버럭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친구들은 다 가봤다니까. 걔네 다 자식들이랑 가봤다고 안 그랬어? 애미 넌 내 말을 어디로 들은 거야? 싫다. 됐어. 왜 화부터 내세요? 나중에 차차 얘기하고 일단 삼계탕 마저 드세요. 이 사람이 땀 뻘뻘 흘리면서 끓였다고요. 곁에서 남매는 맛있다고 후루룩 신나게 먹고 있었습니다. 한창 클 나이 12, 13살 남매. 먹는 거 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전 닭죽 한 그릇만 먹고 제 목까지 다 애들 주고 있는데 어머님은 화만 내고 계셨습니다. 그 와중에 불똥이 어째 저한테까지 튀더라고요.
민수아범 혼자 보니까 니들이 이렇게 쪼들리는 거야. 어머니, 저 예지 돌진한 후부터 알바라도 쉰 적 없어요. 언제는 또 맞벌이니까 여유 있지 않냐고 그러셨으면서. 알바 말고 그 뭐냐, 정직원을 해야 월급이 오르지. 그 방배동 친구도 며느리가 약사고 목동 사는 친구도 며느리가 학원에서 돈을 월에 1,000만 원씩 번다더라. 네가 인물이 빠져, 학벌이 빠져. 너도 사회에서 한몫하고 애비도 도와주면 좀 좋으냐. 어머니 그 한마디에 열이 확 나더라고요. 어머니, 그럼 제가 월 1,000 벌면 어떻게 하시게요? 뭘 어떻게 해?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지. 그럼 여태 제가 돈 못 벌어서 자랑 못 하신 거고요? 뭐라고? 그건 또 무슨 억지야? 에휴, 나 갈란다. 나 집에 김치 떨어졌다. 반찬 줄 거 없냐? 에휴, 미련한 거. 됐다. 나 갈란다. 냉장고에 어머님 싸드릴 반찬 준비돼 있었는데 저 모른 척하고 닭죽 먹었습니다. 이날 이때껏 종종거리며 애들 키우고 일찍 혼자 되신 어머님 챙겼는데 그 공 깡그리 없는 게 되더라고요. 결혼 15년 차 어머님은 남편 힘든 것만 챙기시고 며느리는 집에 박힌 말뚝처럼 여기는 것 같았어요. 성격 무난한 저도 뚜껑이 열려 그때는 그냥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남동생이랑 같이 괌에 가서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한국엔 내 편도 없고 참 기분 안 좋았어요. 억울하니까 잠도 안 와서 밤마다 정보를 찾았습니다. 집에서 부수입 몰릴 수 있는 거 뭐 없을까 하다가 저도 인터넷 판매를 시작하게 됐어요. 유명 플랫폼에 들어가 물건을 파는 건데 말하자면 온라인상의 큰 시장에 들어가 제 점포를 갖고 물건을 파는 거였습니다. 관련 책 하루에 4-5권씩 독파하고 인터넷 강의 찾아 들으며 사업 구상을 했죠. 남편도 응원해줬어요. 주부 경력 10년 넘는 짬바에 세상 읽는 눈썰미가 있다 보니 장사가 처음부터 잘 되는 거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죠. 시작은 미약해도 끝은 창대하다더니 어쩜 그 말이 저한테 딱 들어맞았습니다. 첫 달에 300을 찍더니 5개월 만에 매출 1,000을 올렸어요. 첫 술에 배부르랴 그런 말 들을까봐 5개월 지나도록 시댁 식구들한텐 말 안 했습니다. 남편한테도 그냥 수입 괜찮다고 하고요. 그러다 제가 한 방에 터뜨렸죠. 월 1,000 찍고 매출 계속 올랐고 4개월 후 제 생일이었습니다. 전 가고 싶었던 뷔페로 예약을 잡았어요. 남편이 어머니 모셔왔고 전 애들이랑 먼저 앉아 있었죠. 어머님 워낙 다니시는 곳이 많아서 여기 뷔페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돈이 얼만데 어멈 생일한다고 예약을 했어. 그럴 돈 있으면 나 여행이나 보내주지. 아범아, 네가 큰 돈 쓰는구나. 어머니, 잘 들으세요. 며느리가 자기가 쏘겠대요. 여기 내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어. 아이, 뭘 알고나 그러세요. 남편이 그러자 시어머니 더 인상을 쓰셨어요. 왜 아껴 쓰지 않냐고 씀씀이 해퍼서 어떡하냐는 거였죠. 남편은 옆에서 실실 웃기만 했어요. 제 수입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 케이크 꺼내놓고 초에 불 붙이며 싱글벙글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음 푹 놓고 드세요. 어머님 친구분들이 며느리 자랑한다고 하셨죠? 직업 좋고 돈 잘 번다고요. 이제 어머님도 하셔도 돼요. 저 사업으로 월 1,000만 원 찍은 지 몇 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음식 많이 드세요. 돈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머님 너무 놀라셔서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만 한참 보시더니 다시 부르셨습니다. 월 1,000? 1,000원 아니고 1,000만 원? 애비야, 얘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뭘 그렇게 놀라세요. 어쩌다 그런 거 아니고
사업 계속 잘 돼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놀라셨죠? 하긴 나도 놀랐으니까. 여보, 생일 축하해. 어머니는 너무 놀라셨는지 한동안 말씀도 없으셨어요. 어머니, 케이크는 나중에 드시고 맛있는 거 가져다 드세요. 얘들아, 많이 먹어. 여기 맛있는 거 엄청 많아. 그때까지도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눈치였어요. 아들보다 돈 잘 버는 며느리는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으셨던 거였겠죠. 전 뿌듯하기도 하고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고 어머님 구박에 사업 시작한 거 너무 잘했다 싶더라고요. 어머님 집에 모셔다 드리는데 그제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야 내가 정신이 좀 든다.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사업가가 됐다. 월에 1,000만 원은 우습게 번다 이거지? 어휴, 어쩜 이렇게 고마운 일이 다 있니? 어머님, 1,000만 원 우습게 버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없이 바빠요. 김치랑 반찬 전처럼 못 해드렸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 사먹는 데서 가끔 보내드릴게요. 이해해 주세요. 그럼 그깟 김치가 대수냐? 이래야지. 사업하는 사람이 바쁘지. 어머님 집에 내려드리고 집에 오는데 기분 참 묘하더라고요. 그렇게 돈 못 번다고 괄시하시더니 김치가 대수냐고 하시는데 사람 성공하고 볼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 2막은 멋지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2년 후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저처럼 사업을 시작했어요. 솔직히 남편은 그냥 회사를 다녔으면 했습니다. 사업이란 게 늘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부부 중 한 사람은 월급 받는 게 안정적이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돈 버는 거 보더니 회사 생활을 견디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개구리 올챙이 쩍 생각 못 한다더니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거 지긋지긋하다나요? 퇴직금 받아 그걸로 사업하고 싶다고 절 몇 개월 동안 졸랐죠. 그럼 내 일을 돕겠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래요. 난 내 쇼핑몰 따로 만들고 싶어. 당신한테 노하우 있으니까 나 좀 도와줘. 부부끼리 도우면 좋잖아. 그냥 나처럼 시작하면 안 돼? 플랫폼에 입점해서 차근차근 매출 올리면 되잖아. 그게 위험 부담도 적고. 나도 나름 공부했어. 둘 다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하는 거 장점만 있는 거 아니잖아. 대표님, 여보야. 내 뜻대로 해볼게 도와줘. 나 그동안 회사 열심히 다녔잖아. 허락해주라. 결국 남편은 회사 관두고 자체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자기가 만든 쇼핑몰에 모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조언을 해줬어요. 퇴직금 몽땅 쓰지 마라.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새 나가는 돈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말끝마다 저만 믿는다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업을 벌여나갔습니다. 전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사업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건 사업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이상하실 거예요. 남편은 물건을 도매로 떼어와서 사무실에 쌓아두고 판매를 했는데 문제는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고 엄청나게 놀랐어요. 남편은 사업이 처음이었고 매사 저한테 도와달라면서 막상 하는 짓은 자기 마음대로였죠. 왜 마진을 안 남겨? 뭐가 남아야 인건비에 사무실 임대료, 택배비도 될 거 아니야. 무조건 싸게 팔면 장땡이야? 당신 이렇게 일하는 거 나 솔직히 하나도 이해 안 돼. 벌리기만 벌려놓고 이게 뭐야? 이미 온라인 마켓 포화 상태고 다 단골들 있잖아. 충성 고객 모으려면 이게 나아. 똑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제일 싸고 좋아. 그럼 안 올 수 있어? 일단 이렇게 고객부터 모을 거야. 좀 지켜봐줘. 이렇게 좀 하다가 안 되면 당신 말 들을게. 어?
남편은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더라고요. 그 배짱 어디까지 가나 보자 했는데 남편 생각처럼 단골 소비자를 끌어모으더라고요. 하지만 남는 거 없이 팔다 보니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였습니다. 번 돈으로 임대료니 택배비니 쓰고 남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결국 퇴직금 남은 것까지 까먹으며 남편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사업으로 빚을 지는 건 남편 방식에 있어서는 당연한 거였어요. 일단 지금은 손해봐도 나중에 메우자 그런 마인드였죠. 하지만 남들은 그 사정을 자세히 몰랐습니다. 시어머니 시동생 내외도 우리 부부 떼돈 버는 줄만 알았어요. 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고 남편은 시댁 식구들한테 걱정 말라고 잘하고 있다고만 했죠. 시어머니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마누라 그늘 밑에서 기도 못 펴고 살면 어쩌나 했는데 아이고 이렇게 기특할 수가 있어. 기를 못 펴다니. 난 그런 적 없어요. 이 사람이 남편 무시할 사람인가? 암튼 우리 집은 걱정을 마시라 이거예요. 그래. 내가 늙음하게 자식 덕분에 호강을 아주 푸지게 하겠구나. 어멈도 너무 네 남편 무시하지 마라. 혹시 아니? 내 아들이 기라성 같은 회사 회장님이 될지. 네, 그러면 저도 정말 좋겠어요. 일단 지금 뒤로 나가는 돈이라도 저 사람이 수습하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너무 김치국 마시지 마세요. 나중에 실망하시면 어쩌려고요. 찬물을 끼얹는 제 얘기에 순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얼어붙었었죠. 그렇지만 제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저보고 잘난 척한다고 돈 좀 버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고 펄펄 뛰셨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입 조심하라고 옆구리를 쿡쿡 찌르고요. 앞으로 어쩌려고 그러는지 믿지는 장사 어떻게 수습할지 생각하면 속이 답답했어요. 남편이 조금 변했다고 생각한 게 그쯤이었습니다. 남편 회사 다닐 때 20년 가까이 근속하던 사람이었어요. 성실, 책임, 이 두 단어로 설명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큰돈 벌고 사는 형편 눈에 띄게 좋아지니 사람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남들한테 자랑하는 것도 싫어하더니 지금은 그 반대고요. 친구들 부부 동반 모임 있었는데 그때도 나가서 자랑을 그렇게 했어요. 제 자랑 같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 와이프 잘 만난 자기가 잘난 덕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봐. 나 결혼할 때 이럴 줄 알았어? 1년에 억대로 버는 만화님 모시고 살 줄 알았냐고. 운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거지. 잘났다 그래. 이 재수씨, 어쩌면 그렇게 사업을 잘해요. 경험 없이 쉽지 않았을 텐데. 나도 이제 사업 시작하잖아. 월급 받아서 언제 집 사고 언제 여유 있게 사냐? 아이 마셔. 오늘 먹고 마신 건 우리가 낼게. 눈코 뜰 새 없이 돈 버는 건 저인데요. 생색내는 건 남편이 다 하더라고요. 견물생심이라더니 남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 이러는 거 처음엔 심각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사업 벌이며 이 사람 하는 짓을 보니까 머리에 뭐가 들었나 싶은 순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라도 사업 재정비하라고 믿지는 장사 그만하라고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황소고집을 이럴 때 부리다니 어쩐지 남편에게 신뢰가 안 갔죠. 그래도 그 사람 늘 당당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아? 아유 걱정 붙들어 매셔요. 난 나만의 길을 개척할 거니까. 자신감 있는 남편의 모습도 어쩐지 보기 싫더라고요. 코올리게 어린애도 아니고 말도 엄청 안 들어서 저도 제 일에만 집중하자 했습니다. 그즈음 시동생 내외도 제 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동서 저한테 전화도 잘 안 했는데 뜬금없이 형님 오늘도 파이팅 이런 아침 인사도 보내고
어머님이랑 외식하는 식사 자리에 꼭 나오고요. 동서, 요새 기분 좋아 보인다. 로또라도 당첨됐어? 전에는 볼 때마다 인상 팍 찡그리고 있더니. 제가 언제요? 그때는 그냥 세상이 캄캄해 보이고 앞날이 답답하니까 그랬죠. 저희가 돈 사고 친 게 한두 번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내려놨어요. 저 사람도 직장 잡아서 출근하고 있잖아요. 조금 숨통 트였어요. 잘 됐네. 근데요, 형님. 사업 비결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사업 비결? 동서도 해보게? 전 대수롭지 않게 물어봤어요. 동서는 여태 사회생활 경험도 없고 없는 살림에도 노는 게 우선인 사람이었거든요. 평생 한량처럼 살겠거니 했는데 사업 얘기를 먼저 꺼내는 거였습니다. 알려주시면 너무 고맙죠. 저도 해보고 싶어요. 진심이야? 알려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진짜 해볼 생각 있어? 네, 저 일 좀 가르쳐 주세요. 한 푼이라도 벌어보고 싶어요. 형님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보니까 저만 쭈구리 같잖아요. 쭈구리도 할 수 있죠? 그쵸? 왜 팔짱을 끼고 그래? 알았어, 알려줄게. 그럼 내일 3시까지 사무실로 와. 시간 지켜. 더 일찍 오면 잔심부름 같은 거 해야 돼. 오전 내내 바빠서. 그런데 동서가 글쎄 점심 전에 오더니 시키지도 않은 청소를 하고 탕비실 설거지까지 하더라고요. 새침하기만 하더니 정말 사업에 진심인가 싶어 한편으론 달리 보였습니다. 하긴 시동생은 사고를 참 많이 쳤어요. 사람 좋아해, 술 좋아해, 남 밑에서 자존심 구기며 일하는 거 싫다고 직장도 수차례 때려쳤고요. 동서는 그런 시동생 비위 맞춰가며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 동서도 답답했겠죠. 전 동서에게 이것저것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안 쓰는 노트북 쓰라고 주면서 노하우를 하나씩 전수했죠. 동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동서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직원 한 명이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보다 깜짝 놀라는 거였습니다. 뭐야, 완전 똑같잖아. 아이, 대표님, 이것 좀 보세요. 왜? 누가 우리 거 똑같이 따라했어? 진짜 이렇게 상도덕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똑같아요. 대놓고 이럴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어? 어떻게 이래? 대표 이름 뭐야? 쭉쭉 내려봐봐. 김채연? 동서잖아. 이 인간을 그냥. 가격도 우리보다 싸요. 이러니 우리 매출이 떨어지지.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지. 안 되겠어요. 뒤통수를 쳐도 이렇게 칠 수 있나요? 동서는 저한테 배운 걸 고스란히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었어요. 파는 물건, 찍은 사진들 모든 게 같았고 가격만 제 것보다 아주 조금 낮게 매겨놨더라고요. 사업 배워가랬지 누가 뺏어가랬나요? 동서가 그렇게 해놓은 바람에 제 고개까지 줄었던 거였습니다. 전 분노했고 참지 않기로 했어요. 당장 동선에 불러 따졌죠. 근데 이 사람들 반응이 아주 어이가 없더라고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요, 형수. 우리도 살려고 그런 거니까. 해도 적당히 따라했어야죠. 난 정말 이럴 줄 모르고 내 고개까지 강탈해 가는 게 어디 있어요? 강탈이라뇨? 저희가 같은 물건 더 손해보고 파는데요, 뭐. 어떻게 똑같은 아이템을 사진도 판에 박은 것처럼 똑같이 해서 팔아. 남한테도 그런 짓은 안 하겠다. 말이 심하네, 형수. 우리도 먹고 살려 그런 건데. 화풀이까지 받아줬으니 이제 됐죠? 정말 가족끼리 적당히 좀 해요, 좀. 이젠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할 겁니다. 동선회 때문에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지는데 화병이 다 나겠더라고요. 하지만 이대로 쓰러질 제가 아니었어요. 동서가 빼앗아간 제 아이템 슬슬 하향세였습니다. 그리고 전 고민 끝에 새로운 아이템을 붙잡았어요. 새로운 아이템 발굴했고 과감하게 뛰어들었죠.
물론 동서네에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어차피 말해봤자 배신만 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도리도 모르는 사람 도와줄 필요 없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몇 개월 뒤 동서가 앓는 소리를 하며 전화를 해왔습니다. 형님, 요새 좀 어떠세요? 장사 잘 되세요? 왜 그런 걸 물어? 나 망하라고 고사 지내던 사람 아닌가?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섭하게 하세요. 무섭게. 무서워? 눈 뜨고 코 베인 사람이 뭐가 무서워? 착한 사람, 코 베어간 사람이 진짜 무서운 거지. 형님은 무슨 말을 못하게 해. 눈치를 보니 동서는 끝물인 아이템만 붙잡고 끙끙대고 있었어요. 유행에 한참 늦은 바람에 빚만 지고 있었죠. 초반에 장사 좀 된다고 물건을 잔뜩 사놨는데 그걸 판매도 못하고 껴안고만 있었어요. 결국 동서 사업은 크게 기울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빚은 눈덩이처럼 불고 둘이 어쩌지 못하니까 시동생도 슬금슬금 저한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형수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아주 죽겠어요. 내가 왜요? 다 알아서 한다면서요. 형수님 잘못했어요. 우리 한 번만 도와주세요. 형수님 아니면 우리 망해요. 부부가 쌍으로 도와달라고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해오더니 급기야 사무실까지 찾아와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어머, 왜 이래들. 일어나요. 누가 보면 내가 되게 못된 사람인 줄 알겠네. 못되긴요. 천사 같은 형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초반에 장사 조금 잘 된다고 까불었던 거 인정할게요. 그러니까 마음 푸시고 저희 좀 도와주세요. 형수, 우리가 지질이 못 살다가 돈 좀 만지게 생겼으니까 눈이 돌았었었나 봐. 마음 넓은 형수가 이해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무릎 꿇고 빌잖아요. 그 두 사람 막 울기까지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한편으론 어린애 같은 시동생과 동서 한번 봐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이랑 시어머니도 옆에서 부추기고요. 안 됐으니 도와주라고 이번에 큰 코 다쳐서 다시는 뒤통수 안 칠 거라면서요. 저렇게까지 하는데 당신이 좀 봐줘. 불쌍하잖아. 정말로 내 인생도 피곤하다. 동서, 일어나. 눈물 닦고 진정해. 얘기 좀 하자. 할 수 없이 전 대승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돈으로 갚아주는 건 못한다. 한 푼 두 푼 벌어서 갚으라고 했어요. 전 동선의 사업체까지 껴안아 하나로 만들고 동서를 직원으로 뒀습니다. 이번엔 동서 눈빛부터 다르더라고요. 사업으로 큰 빚 얻어 마음고생하더니 철이 들었는지 제 말도 그렇게 잘 듣고 싹싹하게 구는데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한번 망할 뻔한 거 살려줬더니 세상에 이런 의리녀가 없었어요. 형님, 출근하셨어요? 가방 이리 주세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내가 한다니까. 물에 빠져 숨 꿀딱꿀딱 넘어가는 사람 구해주셨는데 이런 것쯤이야 껌이죠. 못 말린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형님. 형님 옆에 딱 붙어 있으니까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있죠? 형님이 나한테 귀인이에요. 그만해. 비행기 너무 태워서 어지럽다. 그런데 복병이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저랑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같이 출근했는데 사무실에 있는 건 동서고 시동생은 코빼기도 안 보였죠. 형수, 나는 형이랑 일하는 게 맞겠어요. 왜요? 제대로 일해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좀 불편하기도 하고 형이 마침 같이 일하자고 하더라고요. 뭐 혼자보다는 둘이 낫지 않겠냐고. 무슨 꿍꿍이인가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은 제가 말리는 방식으로 믿지는 장사하고 있었고 퇴직금은 다 날려먹은 지 오래였죠. 솔직히 전 남편 폐업이 임박했다고 생각했어요. 동서는 불안해하더라고요.
저는 이를 투명하게 똑부러지게 하는데 남편은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동서 눈에도 어설프게 보였었나 봐요. 동서도 시동생 말려보고 그럴 거면 차라리 취직하라고 했지만 부득불 형이랑 같이 사업한다고 그러더래요. 우리 시어머니 며느리들한테 냉랭하셨어요. 아들 안 챙긴다고요. 처음에 저 월 1,000만 원 벌 때는 김치가 뭐 대수냐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더니 동서랑 제가 동업하며 잘 나가니까 한 번씩 김치 담가와라, 곰국 고아와라 하시더라고요. 그거 해서 가면 당신 드시는 거 아니고 아들들 불러 밥해 먹이셨습니다. 동서랑 저 그거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집안의 평화는 돈으로 어느 정도 유지되더라고요. 어머님 댁에 도우미도 보내드리고 생신이나 명절 때는 옷 사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렸죠. 그러니 대놓고는 말 못하시고 바쁜 며느리들, 외조해야 할 처지에 놓인 아들들만 그렇게 챙기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사업은 저희와는 정반대였어요. 수입이 없어 생활비도 못 내는 남편은 그때쯤 저와 대화도 없었어요. 퇴직금 날려먹고 빚을 지고 있는 건 확실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돈 1원을 안 내더라고요. 전 조만간 결론이 날 거라 생각했어요. 폐업한다고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털어놓더라고요. 자기야, 얘기 좀 해. 나 사업 접을란다. 버틸 만큼 버텼고 더는 안 할래. 동생도 내보냈어. 자기도 이제 신경 쓰지 마. 남 좀 쉬려고. 이해하지? 그래, 예상했어. 지금 재정 상태 어떤지 나한테 말해줘. 빚이 얼마고 어느 정도 손해봤는지 내가 알아야지. 각자 사업한 건데 그것까지 너한테 다 오픈해야 하냐? 남편은 싫은 내색을 하더라고요. 좀 의외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망한 사업 정리해달라거나 일으켜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무슨 도인이 된 것처럼 초연하더라고요. 일단 알았다고 그 얘긴 천천히 하자고 했죠. 시어머니는 그저 자식들 안 됐다고 눈물바람이셨어요. 얼마나 상심이 크겠냐. 애비 보약한제 지어 먹여라. 사내가 사업에 한번 실패할 수도 있지. 안 그러냐? 너도 너무 구박 말어. 잘해보려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제가 무슨 구박을 해요. 오히려 제가 애비 눈치 보는데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애비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 그렇게 전전긍긍하세요. 자식은 60, 70이 먹어도 자식이야. 구순된 어미가 칠순된 아들 차조심하라고 잔소리하는 게 어미 마음이라고. 너도 자식 키우면서 그렇게 냉정하냐? 제가 사업 시작한 이후 어머닌 저한테 냉정하다, 차갑다, 독하다 소리까지 하셨어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 사업 유지하면서 성격이 좀 변하기도 했거든요. 어설프게 결정 못하고 우물쭈물하면 그게 다 돈으로 손해로 이어지니 그렇게 되죠. 전 남편에게 용돈을 좀 넉넉하게 줬습니다. 그동안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으니까 마음 편히 좀 쉬라고요. 사업 잘 돼서 바빠서 힘든 건 그나마 낫잖아요. 신바람도 나고요. 하지만 매일같이 팔이 날리고 돈 걱정하는 게 얼마나 피말리는 일인가요. 벌려놓은 일 폐업 결정하기까지도 수많은 고민과 눈물이 있었을 테고요. 저한테 자존심도 상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돈을 주고 그래. 이걸로 나가서 깎아 사 먹으라고? 그거 적은 돈 아니잖아. 왜? 모자라? 됐어. 난 필요 없어. 자기 사업으로 속 썩다가 해탈했어? 돈이고 뭐고 다 관심 없다는 말투다. 사업 접은 거 안 아쉬워? 그렇게 공들이고 붙잡고 있더니 기분도 더 좋아 보이고 내가 잘못 봤나? 후련해서 그래. 아이고,
알턴이 쏙 빠진 기분이다. 신경 쓰지 마. 난 나대로 잘 지낼 거니까. 최 사장님은 본인 일이나 잘 하셔요. 어쩐지 오히려 신나 보이는 남편 모습에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깊게 생각 안 했어요. 적성에 안 맞는 사업 때문에 골병 들다가 그거 다 해방되니 좋은가 보다 그렇게 여겼죠. 남편은 여행을 다녀오더니 아주 신선 노름을 하더라고요.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 아침 겸 점심 먹고 제 차 타고 골프 연습장에 가는 게 일이었습니다. 저녁 때는 누굴 만난다고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요. 퇴근해서 남편 보면 술 냄새는 안 나는데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뭐하고 다니는지 확실하지가 않더라고요. 동서한테도 물었습니다. 시동생 뭐하고 지내냐고요. 동서도 뜻밖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신났어요. 전 같았으면 망했다고 술만 마셨을 텐데 꼭 방학 맞은 학생처럼 신나서 돌아다녀요. 저한테 잔소리도 없고요. 보름쯤 지났을까요? 전 엄청난 배신감에 세상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이거 꿈 아니지? 나 모르게 이런 짓을 해? 어떡해, 일을 이렇게까지 버려. 남편과 시동생은 사기죄 명목으로 고소 고발을 당한 상태였어요. 그걸 우연히 제가 알게 된 상황이었고요. 처음엔 뭔가 잘못됐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 고발이 한두 건이 아니었고 진상 파악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밝혀진 진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은 폐업 전에 큰 사건을 저질렀더라고요. 그 둘은 쇼핑몰에 저가 상품을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이용해 사기를 크게 쳤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기만을 한 거였죠. 내내 물건을 싸게 팔고 믿지는 장사를 한 것은 큰 한탕을 위한 밑밥이었고요. 물건을 전에 없이 싸게 판다고 홍보해 소비자들을 끌어모았고 물건 대금을 받은 후 그걸 자기가 꿀꺽 먹어버리고 물건 배송을 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 후 폐업해버리고요. 정말 상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행각이었죠. 사기친 것도 기가 막힌데 억장이 무너지는 건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고소? 당해주지 뭐. 아이고 귀찮다. 기부했다 생각하면 되지. 시끄럽게 왜들 그러나 몰라. 당신 미쳤어? 그게 지금 할 말이야? 그 돈 어쨌어? 그 큰 돈을 어디다 두고 이렇게 막 나가겠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큰 사기인 줄 몰라? 당신 쇼핑몰 고객들을 그렇게 기만해도 되는 거냐고. 어디다 두긴 하나도 없어. 갚을 돈도 없고 먹고 죽을 돈도 없어. 됐냐? 당신 왜 그렇게 변했어? 돈에 환장했어? 남의 눈에 피눈물 쏟게 하고 그 더러운 돈 다 어쩌게? 미쳤어? 돈에 눈이 돌았니? 빨리 그 돈 내놔. 나한테라도 내놓으라고. 아 싫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신경 꺼. 다 빠져나갈 방법 있으니까. 안달복달 좀 하지 마. 야,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안 하디. 나 그렇게 살 거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누가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 인간들 다 감옥 가 있지. 망했어. 우린 어떡하라고. 애들 얼굴 어떻게 볼 거야? 제정신이야? 더는 예전의 남편이 아니었어요. 고소를 당해도 겁도 하나도 안 먹고 자긴 돈 하나도 없다며 얼마나 뻔뻔하게 나오는지 말문이 막혔죠. 전 펑펑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든 진실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 당신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그 많은 사람들 돈 그냥 먹어놓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나한테라도 실토해. 그 돈 어딨어. 지금이라도 돌려주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진리라니까. 그동안 나 통해서 물건 싸게 샀으면 됐지. 그 돈 없어서 그 사람들이 죽냐? 마음대로 하라 그래. 난 뱉어낼 마음 요만큼도 없으니까.
그럼 이대로 범죄자 되겠다는 거야? 사람이 왜 이렇게 저질이 됐어? 잠깐 저질되고 오래 부자 되기로 했다 어쩔래. 그러니까 그냥 냅둬. 내가 콩밥을 먹든 오랏줄을 차든 그냥 냅두라고. 이런 남편의 모습 더는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헛구역질까지 나더라고요.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러 놓고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다니 분노가 치밀었죠. 남편은 애초부터 저런 한탕 사기를 치려고 작정한 거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처음부터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그 지점이었습니다. 왜 자꾸 미치는 장사를 하냐고 할 때 단골 손님 만들려고 그런다, 충성 고객은 이래야 생긴다, 그런 것도 다 핑계일 뿐이었던 거였죠. 이득 없이 물건을 싸게 팔며 소비자들을 모으고 그 상태를 유지하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은 다음 막판에 세일을 크게 해서 소비자들의 돈을 싹싹 긁어모아 말하자면 먹튀, 돈 갖고 튄 거였습니다. 전 모든 생활 멈췄고 큰 충격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이 엄청난 비밀을 저만 알고 일단 남편이 빼돌린 돈을 찾아야 했습니다. 분명 어디 있을 거야. 꼭 찾아야 돼. 그 피 같은 돈. 어디 숨겼지? 초조하고 조급한 마음 애써 누르며 전 치밀하게 남편의 동선을 따라잡았어요. 미행도 하고 남편이 전에 자주 갔던 곳을 직접 가봤죠. 자주 가는 골프장이나 술집, 전에 있던 사무실은 당연히 제외고 사람 발길 닿지 않는 어디 한적한 곳에 그 돈을 숨겨놨을 것 같았습니다. 일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인데도 선명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난 로또 1등 되면 현금 몽땅 찾아서 어디 묻어둘 거야. 은행 같은데 왜 넣어놔? 몽땅 묻어놓고 야금야금 써야지. 아파트니 차니 적당히 바꾸고 현금 쓰는 재미로 살 거라고 난. 현금 쓰는 재미라고 했겠다. 분명 그 현금 다 찾아서 어디 묻어놨어. 확실해. 쥐새끼처럼 온갖 데를 다 뒤지고 다녔던 저는 지쳐가고 있었어요. 피곤해 지쳐 낮잠을 자려던 어느 날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기!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당장 차를 몰고 그곳을 향했어요. 이민 가신 친정 부모님이 사시던 집이었고 지금은 비어있는데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창고를 남편이 쓴 적이 있었어요. 자물쇠를 잠가놓고 취미용품 모아놨는데 퍼뜩 거기가 떠오른 거였습니다. 전 자물쇠를 부수려다 실패하고 결국엔 도끼를 찾아 문짝을 뜯고 창고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지독한 냄새가 났습니다. 코를 찌르는 독한 돈 냄새요. 기분만은 아니었어요. 꼭 여기 있을 것 같았죠. 어쩐지 이 창고 먼지 하나 없었고 바닥도 선반도 깨끗했어요. 분명 여기야. 꽁꽁 감춰뒀겠지. 뭔가로 가려놓고. 미친 인간. 내가 반드시 찾는다. 전 벽을 일일이 두드려 보았고 창문 반대편의 벽을 도끼로 찍어보았습니다. 곧 그쪽 벽에 얇은 합판을 대놨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합판은 곧 무너졌고 흙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정신 나간 여자처럼 그 흙바닥을 팠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오면 모든 일이 허사로 돌아가기에 죽을 힘을 다해 흙을 파냈고 결국 그걸 보게 됐죠. 돈이잖아. 찾았다. 찾았어. 땅에 묻어둔 현금, 돈다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수많은 지폐를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 예상은 들어맞았습니다. 기쁨과 절망이 동시에 교차했죠. 남편은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였어요. 인간아, 이거 다 남의 돈인데 이걸 여기다 숨겨두고 좋았니? 어쩜 돌아도 그렇게 도냐, 인간아. 전 펑펑 울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요. 남편이기 이전에 사회 구성원, 쇼핑몰 책임자였잖아요.
의도적으로 사람들 돈을 빼앗았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했어요. 그래야 또 다른 범죄를 막죠. 전 이악 물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 남편을 신고합니다. 네, 맞아요. 여기 언덕 위 맨 끝집인데요. 남편이 숨겨둔 돈다발 신고하려고요. 그 사람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태예요. 제가 그 사람이 묻어둔 돈 방금 찾았습니다. 네, 빨리 와주세요. 그 뒤로 모든 일은 영화처럼 빨리 흘러갔어요. 남편이 숨겨둔 돈은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 잡혀 들어갔고요. 어머님 실신지경이셨고 동서도 하늘이 무너졌어요. 죄 지은 사람 감옥 들어가 죄값 치르는 거 당연히 밟아야 할 수순이었고 그 과정에서 진심으로 남편이 잘못을 깨닫길 바랬습니다. 남편은 절 보고 악다구니를 하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이래? 그러고도 우리 부부냐? 죄가 있어도 감싸줄 판국에 경찰한테 내 돈 있는 데를 꼰질러? 야, 너 내가 가만 안 둬.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너부터 결판 낸다. 복수할 거라고. 나한테 그런 모진 말을 해? 누가 잘못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돈을 꿀꺽해놓고 잘 살기를 바라니? 복수고 자시고 하나도 겁 안 나. 내가 진짜 겁나는 게 뭔 줄 알아? 당신이 끝까지 잘못한 게 뭔지 모르는 거야. 제발 우리 애들한테 부끄러운 아빠 되지 마. 그게 내 소원이야. 하나밖에 없는 서방 감옥 신세 지게 하고 넌 잘 될 것 같아? 그래, 난 걱정하지 마. 사람이 양심적으로 돈 벌 생각을 했어야지. 진심으로 반성이나 해. 분리수거도 안 되는 인간아. 남편과 시동생은 둘 다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의도가 불순하고 계획적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과 동서는 예고 없는 날벼락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어머님은 자식 농사 다 망쳤다고 매일같이 우셨고 자식들 곁에 가겠다고 교도소 근처에 방을 구해달라 하셨습니다. 그건 무리여서 전 어머님 쪽 고향 어르신께 연락을 드렸어요. 사정이 나빠졌다고 전하고 어머님 지내실 곳 없을지 수소문해서 거기 모셔다 드렸습니다. 실은 염려됐던 것이 어머님 하소연을 아이들이 들을까봐 그게 많이 걱정됐어요. 감옥행 예정된 남편한텐 다시 없을 악처처럼 굴었지만 그리고 사기당한 피해자를 생각하면 이게 옳았지만 개인적으로 힘든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교도소에 가 있는 동안 아이들은 한동안 아빠를 볼 수 없게 됐어요. 전 무척 고민이 됐습니다. 교복 입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 예민한 사춘기인데 아빠 사기쳐서 감옥 간 것 알고 충격받으면 어떡하나 불안하기만 했죠. 가급적 애들 아빠 얘긴 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먼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요새 왜 아빠 안 보여? 아빠 어디 여행 갔어? 아빠 다시 회사 들어갔어. 사업하기 힘들다고. 실은 아빠 해외 나갔어. 취업한 데서 일이 급하다고 하루라도 빨리 나가라잖아. 원래는 금방 들어와서 너희랑 작별 인사하려고 했는데 쉽게 못 들어오나 봐. 무슨 그런 회사가 다 있어. 가족들이랑 인사할 시간도 안 줘? 워낙 시일이 촉박한 공사라 아빠가 빨리 들어가 봐야 했대. 전기통신 다 새로 깔아야 돼서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지. 아빠가 얼마나 힘드시겠니? 둘러대는데 진땀이 막 나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둘째 딸도 아빠에 대해 많이 궁금해했지만 해외 오지로 가서 건축일한다고 반복해서 말해줬어요. 지오빠랑 가끔 애아빠한테 메일을 쓰나 보더라고요. 제가 알려준 가짜 이메일 주소로요.
하얀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게 속이 쓰리고 죄책감마저 들었지만 그게 최선이라고 여겼습니다. 동서도 딸 하나 데리고 저를 떠났어요. 형님, 처음엔 형님 원망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남편이고 시동생인데 잘못 감싸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아니에요. 형님이 맞아요. 한 번 사기쳐서 돈만 보게 되면 2번도 3번도 쉽겠죠. 저 친정 근처로 가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연락 나중에 드릴게요. 저도 마음 좀 추스르고요. 그래, 애썼어 동서.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해. 뜨겁게 포옹하고 동서와도 헤어졌습니다. 정말 씁쓸하기 짝이 없었어요. 저도 남모를 상처 묵묵히 추스르며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당시 2 아이들 중학생이었어요. 3년이 언제 지나가나 했는데 애들 키우고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또 금방이더라고요. 그 사이 큰아들은 고3이 됐고 공부 잘해 수능도 결과가 좋았습니다. 대입 원서 준비하며 겨울을 맞이할 때였어요. 전 내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소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감옥에서 나와 애들을 먼저 찾을지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찾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전 남편에게 편지 한 장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남편이 밉기도 했고 감옥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삼 살 수 있는 인격으로 나오길 바랐죠. 그날은 유달리 추웠어요. 몸이 안 좋아 일찍 퇴근하고 주차를 하는데 행색이 허름한 낯선 남자가 불쑥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전 뒷걸음질 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야? 나다. 귀신 봤냐? 네 서방이라고. 언제 출소했어? 남이사. 야, 얼어서 동태될 지경이야. 애들은 집에 있어? 둘 다 아직 안 왔어. 들어가, 밥이나 줘. 남편은 눈빛에 도끼가 가득했어요. 제 바람은 헛된 것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죠. 남편은 결코 좋은 마음으로 절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절 향해선 억울함만 있는 게 눈에 보였어요. 집에 들어가자 남편 커피부터 달라고 하더라고요. 고생이 많았는지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거칠하고 말랐더라고요. 저도 침통한 마음에 커피를 어떻게 탔는지 모르겠어요. 커피를 주니까 앉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나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냐? 그럼 애들 있는데 어떻게든 살아야지. 당신 교도소 간 거 애들은 지금까지 몰라.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네가 남편 쳐 넣어놓고선 잘도 감췄겠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닌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신고해? 3년 동안 수십만 번을 생각했어. 내가 네 입장이면 어땠을까? 난 아니야. 네 허물 감싸줬지. 너처럼 냉정하고 신고하고 감방 안 보내. 그래서 더 우레분하고.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남편이란 인간은 여전히 저를 징역살이의 화근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속인 수많은 사람들한테 취득한 부당한 돈을 숨긴 게 문제인데 그 본질을 여전히 외면하고요. 당신 그때 일 덮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아마 더 큰 사기 치고 있을걸? 처음으로 만족 못하고 죽을 때까지 남 등쳐먹고 살았을 거야. 나라고 속이 편했을 것 같아? 애들한테 거짓말하고 어머니 동서 하소연 들어주고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은 있었어. 당신이 저지른 죄 반성하고 나올 거란 한 가닥 희망 말이야. 그런데 아니네. 여전하네 당신. 남편은 절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같이는 죽어도 못 사니 깔끔하게 이혼하고 살 곳을 만들어내래요. 그리고 매달 생활비도 달라는 거였습니다.
기도 안 차는 요구였어요. 뭘 잘했어야 집도 해주고 생활비를 주죠. 자기 반성 하나 없이 뉘우침 요만큼도 없이 원망하며 돈만 요구하는 남편이 악마 같아 보여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그 인간 오히려 큰 소리였어요. 남편 깜빵에 집어넣고 그 정도도 못해줘? 야, 나만 잘 살자고 그런 짓 했겠냐? 너 사업 자금 대주려고 그런 거야. 우리 가족 다 잘 살려고. 그런데 날 경찰에 신고해. 징역살이를 시켜. 그래, 너 잘났다. 잘났으니까 내 인생 네가 끝까지 책임져, 돈으로. 그때였어요. 쨍그랑.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글쎄 외출한 줄 알았던 아들이 우뚝 서 있더라고요. 유리컵 갖고 나오다 저희 싸우는 소리 듣고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려 박살이 났습니다. 전 혼비백산 너무 놀라서 아들한테 다가갔어요. 발밑이 온통 유리 조각이었습니다. 나오지 마. 거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면 안 돼, 아들. 도로 방에 들어가. 치우면 그때 나와. 그런데도 아들은 넋이 나간 것처럼 남편 곁으로 오더라고요. 유리에 찔린 발에서는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다 무슨 얘기야? 아빠 교도소에 있었어요? 3년을? 그것도 사귀죄로? 남편 역시 놀라 뒤로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3년 만에 만난 아들은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었어요. 키가 훌쩍 크고 어깨가 넓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눈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독촉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남편은 아들의 눈을 피해 허공을 바라보다 목을 잡고 컥컥거렸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지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왜 아니라고 말을 못해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답장으로 오는 메일도 엉성하고 그거 아빠가 쓴 것도 아니었어. 무슨 일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설마 아버지가 교도소에 있을 줄은 몰랐어요. 꿈에도 몰랐다고. 진정하고 엄마 말 들어봐. 어? 그리고 너 발에서 피나. 아버지, 말해보라고요. 정말 사람들 돈 떼먹어서 감옥 갔어요? 그래놓고 엄마한테 신고했다고 지금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거야? 왜 그러는데요, 도대체? 아들은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황급히 약상자를 꺼내와 아들의 발을 응급처치해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몸에 상처 따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깊은 마음의 상처로 다른 아픔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죠. 남편은 주눅이 들어 겨우 한마디 하더라고요. 간신히 아들 앞에서 진실을 토로했습니다. 그래, 사실이야. 아버지가 큰 잘못을 했다. 그래서 집에 3년 동안 못 왔어. 미안하다, 아버지가. 남편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는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부짖으며 벽에 머리를 찢더라고요. 아들은 남편을 말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어요, 왜? 징역까지 살았으면 반성하고 나왔어야지. 왜 엄마를 협박하는 건데? 엄마, 우리 키우는 거 쉽지 않았어. 이런 사정 모르고 아빠 찾고 엄마한테만 화내고 투정도 부렸다고요. 하루아침에 없어진 아빠에 대해서 엄마는 단 한 번도 나쁜 얘기한 적 없어. 근데 왜 엄마를 협박해? 그깟 돈이 뭐라고 사람을 속이고 엄마까지 괴롭히는데요. 아버지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남편은 아들의 호소에 큰 절망감을 느꼈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자식 사랑만큼은 남들 못지 않았어요. 특히 큰아들은 신생아 때부터 참 많이 예뻐했었죠. 아들은 눈물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묻어둔 채 이 충격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게 우선이 돼버렸죠. 저도 울며 아들의 발을 응급처치해줬습니다.
병원에 당장 가야 할 것 같아 아들을 설득했어요. 병원 가자. 너 발 이대로 두면 안 돼. 유리 조각이 얼마나 위험한데. 아버지, 여기서 나가주세요. 아들아, 아버지랑 한 집에 있고 싶지 않아요. 끝까지 아버지는 엄마만 원망했죠. 아니요, 이젠 저도 원망하세요. 그냥 세상 다 원망하면서 아빠만 속 편하게 사시라고요. 안 나가요? 그럼 제가 나갈게요.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아들은 그 길로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는 택시를 붙잡아 타더라고요. 병원으로 가! 제발!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안엔 차디찬 겨울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제 마음도 꽁꽁 얼어붙었고요. 전 남편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나 병원 가봐야 돼. 당신도 이제 그만 가. 전 지갑에 있는 지폐를 몽땅 꺼내줬습니다. 남편이 원망스러워 진절머리가 쳐졌어요. 이 돈 가지고 가. 당신 감옥에 있을 때 이혼 안 한 건 오늘을 기다려서야. 진심으로 잘못 깨닫고 다시 원래 당신으로 돌아오길 바랬어. 그러면 다시 살까 싶어서. 근데 안 되겠다. 우린 이미 깨진 그릇이야. 아예 박살이 났다고. 남편은 엉엉 울며 현관을 향해 기어가다시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전부 다. 끝까지 애들한테 비밀 지켜준 거 몰랐어. 설마 그러리라고 정말 몰랐다고. 남편은 이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어요. 전 부랴부랴 병원으로 가서 아들과 만났습니다. 거기서 아들은 텅 빈 얼굴로 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둘 다 아무 말 없이 치료받은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딸이 집에 돌아와 바닥을 다 치워놨더라고요. 무슨 일 있었냐고 걱정하며 묻는데 그날은 아무 말도 못하고 지나가야 했어요. 일주일 후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요. 꼭 할 말이 있다고요. 그날 우리 집에 왔던 날과는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도끼가 빠졌고 넋이 나가 있었어요. 그 사람 진실을 알게 된 아이들 때문에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많이 모자랐어. 당신은 그동안 이혼도 안 하고 법적인 부부 유지해줬고 애들도 혼자 다 키웠지. 더구나 애들한테 나 교도소 갔단 말도 안 하고 정말 상상도 못했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날 애 빛을 보고 벼락 맞은 것처럼 아팠어. 나한테 얼마나 실망하고 절망했는지 다 느껴지더라. 그 녀석 3년을 기다린 아빠한테 배신당한 거잖아. 뒤통수 맞은 거나 다름없지. 믿고 기다렸던 아빠인데 내가 죄인이다. 씻을 수 없는 죄인이야. 대학 합격했는데도 기뻐하지도 않아. 얼마나 저럴지 걱정이야. 다 내 탓이다. 이혼할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해. 난 아무 권리도 없어. 지난 3년 동안 당신 탓하느라 아무것도 안 보였어. 멍청하게도 복수할 거란 엉뚱한 생각만 하고 미안하다. 진심이야. 면목이 없다.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그 사과 지난번에 집에 왔을 때라도 했어야지. 그럼 아들 이렇게까지 상처 안 받지. 왜 그랬어, 인간아? 왜 꼭 끝을 봐야 깨닫는 건데? 우리 아들 어떡할 거야? 전처럼 웃지도 말하지도 않는 애를 어떡할 거냐고. 전 통곡을 했습니다. 남편의 후회와 자책은 너무 늦어버렸네요. 남편은 저한테 그랬어요. 이제야 알겠다고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고 오열했습니다. 믿음, 신뢰를 깨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 사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제가 모질다고만 생각했대요. 그런데 아들을 보니까 알겠더래요. 제가 뭘 위해 그렇게 했는지를요. 감옥 가지 않았으면 나
지금도 사기치고 있었을 거야. 더한 짓도 했을 거라고. 당신 마음 알지도 못하고 끝까지 당신은 원망만 했어. 3년을 당신한테 복수할 생각만 했던 난 모조리 바보 천치. 그보다 더한 말도 부족해. 앞으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게. 그러니 애들 끝까지 잘 부탁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의 사죄를 하더라고요. 회한의 감정이 밀어닥쳤습니다. 언제까지 살지 몰라도 사는 동안은 정의롭고 선하게 사는 아빠로 애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어? 그 길 아니면 다른 기회는 없어. 당신이 진정으로 깨닫고 새 사람 됐으면 해. 다시는 유행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고. 그럴게. 노력할 거야. 애들 앞에 당당한 아빠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매일 노력할게. 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난 너무 모자리였고 상등신이었다고. 미안하다 진심으로. 남편은 눈물이 범벅이 되도록 울며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참 동안 저도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이혼 서류는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길 바래서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준 마지막 기회, 남편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전 혼자 살며 애들 보살필 겁니다. 아들은 조금씩 회복해서 대학 입학한 그해 5월쯤엔 완전히 회복됐어요. 딸도 모든 진실을 알게 됐고 우리 세 식구는 그 이후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간혹 들려오는 남편 소식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시동생과 함께 농사를 짓는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가끔 농산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저는 여전히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탄탄한 제 회사는 정직하게 운영 중이고요. 일에 지칠 때는 친정 식구들이 있는 괌에 다녀오곤 합니다. 탁 트인 바다 보며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그려보네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꼿꼿하고 바르게 정도를 걸으며 살고 싶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